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더 깊게 뉴스 속 들여다본 시간 더더 뉴스 코너입니다. 서울 노원 쪽에서요,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서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 살해한 혐의. 김태현에 대한 수사 진행 중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다 공개가 됐죠. 잔혹한 범행 동기 이거 파악하려고 이게 프로파일러까지 투입됐죠. 자세한 내용 윤은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끔찍합니다. 세 모녀 한꺼번에 살해하고 그 본인도 자해를 했다고 하는데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떤 사건인지? 네, 이 사건 3월 25일 저녁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요. 예. 이틀 전부터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현장에 가보니까 세 모녀가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0대 남자가 자해한 채로 중상을 입고 발견이 됐는데요. 이 남성 만 24세 예. 김태현이라는 남성인데요. 범행 당일인 23일 오후에 5시쯤에 예. 작은 딸이 혼자 있는 집에 퀵서비스 기사다, 택배 기사다 이렇게 속여서 침입을 했고요. 예. 챙겨간 흉기로 급소를 공격해서 숨지게 하고 그 집에 그대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귀가하는 엄마를 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또 이어서 큰딸까지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모녀를 끔찍하게 살해한 뒤에도 이 집에 이틀 정도 그대로 머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틀을요? 네네. 그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큰딸을 석 달 가까이 스토킹하던 상태였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당초에 신원은 공개되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렇죠. 경찰이 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5일날 공개가 됐고요. 예. 그 심의위원들 말은 이 범행을 검토를 해보니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해서 3명을 살해했고 또 잔인한 범죄로 사회에 큰 불안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프로파일러도 투입됐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 후에 이틀간 머물렀다고요? 그리고 또 자해하고 이게 참 범행 전반적으로 다 사실 끔찍하고 또 이해도 안 갑니다. 저는 이게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경찰이 이 사건에 그 베테랑 프로파일러를 투입을 했는데요. 10년 이상 가진 그 경력이 있는 베테랑들이 다수 포함돼서 지금 범행 동기, 의도, 범행 당시의 심리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 절대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우발적이거나 홧김에 그런 게 아니다. 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그 정황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범행에 쓸 도구 흉기를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마트에서 훔쳤다고 하는데 사전에 준비를 했고 또 범행 수법도 검색을 한 게 이렇게 나타났고요. 또 특이한 것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 뒤에 보통의 경우는 본인도 당황한다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범행이 끝난 뒤에는 현장을 뜨는 게 일반적인데 당연하죠.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갈증 난다고 냉장고에서 술이나 음식도 꺼내 먹고 또 증거인멸을 위해서 옷도 갈아입고 이런 좀 이상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해 뒤에 발견된 곳도 나간 것도 아니고 그 집 안에서 또 숨진 여성 바로 옆이었다고 하는데 시신 옆에요? 네네. 그 자해를 하고 의식을 잃기 전에 여성 옆에 누운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좀 굉장히 광적으로 집착하는 스토킹의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후 세계까지 여성을 데려가려고 본인이 같이 가려고 이런 어떤 본인만의 의식을 치른 건 아닌가. 굉장히 마지막까지도 함께하겠다 이런 광적인 소유욕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행 수법이라던가 아니면 전후의 이상한 그 맥락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관련 검사 등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요. 자, 근데 그 피의자 김태현은 그 큰딸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인 큰딸. 스토킹을 계속 한 몇 개월 이상 한 걸로 좀 나왔죠? 네, 굉장히 집요하게 또한 스토킹을 하고 집착한 정황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큰딸하고 연락을 좀 주고받다가 연락처가 차단이 되니까 다른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계속 연락을 시도했던 흔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큰딸이 이런 끔찍한 범행이 일어나기 수개월 전부터 이 김 씨의 스토킹 때문에 뭐 굉장히 두렵다, 일상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는 문자들을 주변 지인들한테 보낸 게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털어놓은 내용을 보면은 무서워서 집에 바로 못 간다, 빙 둘러서 돌아간다, 뭐 아파트 1층에서 뭐 이상한 모습 이렇게 검은 패딩 입은 사람이 다가오는 거 보고 놀랐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는데 스토킹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토로한 것들이 많고요. 근데 이게 이 김 씨가 그 큰딸 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스토킹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또 확인이 됐어요. 이번에 처음이 아니고요. 네네. 그 어떤 여고생에게 자신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걸 여러 차례 전송해서 벌금을 200만 원, 그것도 바로 그 범행이 있었던 그달 지난 3월에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또 이거 말고도 다른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데 뭐 성범죄로 지난해에는 벌금형을 받기도 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안을 몰래 훔쳐본 혐의였고, 또 2015년에는 미성년자한테 굉장히 성적인 욕을 해서 모욕죄로 또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습범이네요. 자, 그러면 근데 뭐 김태현 이제 범행 이루어진 아까 말씀하신 그 날짜, 그 다음 날에 그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 이게 한 뭐 20년 넘게 답보했던 법안 아닙니까? 이게 국회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일찌감치 이런 법이 좀 있었다면은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스토킹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범죄인데 정작 처벌은 그동안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이게 경범죄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했던 게 사회적인 인식이었고 뭐 단순히 따라다니고 귀찮게 한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정서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신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까지 여러 면에서 피해를 끼치는 명백한 범죄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생활에 불편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그동안은 경범죄로 분류돼서 뭐 신고를 해도 1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쳤고 뭐 하루에 뭐 지난해 평균 같은 경우에는 13건 가까이 신고됐는데 그렇게 신고해봐야 뭐 처벌받는 비율이 10건 중에 1건, 나머지 90%는 처벌 안 받고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도 잘 안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숨진 큰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석 달 가까이 스토킹을 당했는데도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토로만 했지 신고는 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이런 법이 빨리 제정이 되고 또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도움을 받았더라면 조금 이런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 김태형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스토킹 범죄에서 처벌을 받았더라면 또 본인도 좀 경각심을 느끼고 이런 범죄를 좀 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도 뭐 조심스럽게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받은 그 달에 또 불과 보름도 안 돼서 이렇게 세 사람의 목숨을 뺏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근데 뭐 이 법이 스토킹 범죄 막는 뭐 처벌하는 법이 생겼더라도 시행은 이게 근데 9월에 됩니다. 9월이 되는 거죠. 네. 이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좀 그렇더라도 이제 이게 앞으로 뭐 법안 자체 혹시 뭐 내용은 좀 부족하다 그런 점은 없습니까 혹시? 네, 20년 넘게 답부하다가 이렇게 통과된 거는 참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좀 범죄 막기에는 부족하다, 좀 보완돼야 된다 이런 지적도 사실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새 법이 보면 범죄로 정의한 게 굉장히 좁아요. 지속적이고 아주 반복적인 범행일 때만. 만약에 어떤 경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한 여성을 뭐 한 남성이 뭐 하루 종일 굉장히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곤란하게 겪었다고 해도 이 새 법에 따르면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이기 처벌. 때문에. 네네. 이를테면 뭐 최근에 보면 그 어느 승용차, 그러니까 보면 여성이 몰던 승용차를 남성이 이제 그걸 집요하게 이렇게 뭐 몇십 킬로미터 이상 이렇게 그렇죠. 그런 사건이 있었죠. 마치 그런 예 같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피해자가 오로지 그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당사자 같은 경우에만으로 좁혀게 설정된 것도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막 몇 년씩도 이어지는데 그러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 가족들, 학교 나 뭐 직장 동료들도 다 그 스토킹으로 인해서 불안한 심리를 느끼고 피해를 겪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신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내가 피해를
예. 봤다 이렇게 신고를 예. 하지 않으면은 예. 아무리 심각한 죄라 그래도 이 죄를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왜 문제냐? 만약에 이런 점을 가해자가 네. 피의자가 이용을 해서 내가 너 약점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 뭐 이렇게 신고를 한 뒤에라도 고소를 취하게 하거나 예. 아니면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예.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또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예. 좀 향후에 좀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닌가, 좀 예. 앞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김태현의 평소 모습에 대한 증언들도 계속 들어오네요 보니까. 뭐 이럴 때면 뭐 군대라든지 뭐 일했던 곳이라든지 그렇죠? 어떤 얘기들입니까? 네, 신상 공개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뭐 아르바이트 일했던 PC방 사장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학교 동창 군대 예. 이런 동기라든지. 시절에 예, 예, 같이 예. 있었던 동료들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보통 대부분 다 대동소이한 것이 평소에 이렇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예, 예. 사람이란 걸 몰랐다. 놀랐지만 가끔 돌이켜 보니 일상생활 중에도 뭐 욕을 한다든지 뭐 불쑥불쑥 충동적이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다. 이런 기억이 난다. 예.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들도 뭐 성장 환경이라던가 성장 배경 등에서 이런 예. 범죄 심리를 추정할 만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런 증언들도 같이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김태현 내일 검찰 송치되죠? 경찰에서? 네네. 근데 얼굴 어차피 뭐 사실은 언론 통해서 사진은 공개됐는데 현장에서도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일 검찰에 이제 조사를 마무리를 한 다음에 넘길 예정인데 이 송치될 때 그 사진 말고 실제적인 민얼굴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마스크를 뭐 벗길 건지 뭐 이런 여부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근데 마스크는 뭐 안 벗기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잠깐 조사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경찰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뭐 심경을 짧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얼굴 공개와 더불어서 이 범행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언론 앞에 털어놓을지 또 그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윤현숙 기자였습니다.